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 레흐류도프는 페테르부르크에서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었다. 상원에 마슬로바에 대한 재심을 청하는 상소서를 제출하는 일과 청원위원회에 페도샤 비루코바의 사건을 신청하는 일, 그리고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한테 부탁받은 것으로 헌병사령부나 제3부에 슈스토바의 석방을 신청하는 일과 역시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에게 편지를 부탁받은 감옥에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면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이었다. 이 2가지 용건을 그는 하나로 묶어서 3번째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4번째 일은 복음서를 읽고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카프카스에 유형되어 있는 분리파 교도의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교도들에게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다. 레흐류도프는 지난번 마슬레니코프를 방문한 이후 특히 농가에 다녀온 뒤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안주해온 환경에 대한 염증을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행복과 쾌락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감추어져 있기에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의 잔혹성과 범죄성이 보이지 않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레흐류도프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환경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버린 지금까지의 생활이 친구 관계가 그리고 특히 지금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일 자체가 그를 그 환경으로 끌어들였다. 마슬로바를 비롯해서 그가 구하려고 생각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존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분개와 경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수고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이모인 전 장관 부인 차르스키아 백작 부인 집에 여장을 푼 레흐류도프는 금방 혐오감을 느꼈던 귀족 사회의 한복판에 끼어들고 말았다. 그로서는 기분 상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모 집을 피해 호텔에 묵게 되면 이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또 이모는 폭넓은 교제를 하고 있어서 그가 힘써보려는 모든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 너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는지 아니?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곧 커피를 끓여오면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말했다. 박애주의자 하워드를 흉내내는 거냐? 감옥을 찾아가고 죄수들을 도와주고 교화사 같은 짓을 하고 다니게.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무슨 로맨스라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얘기 좀 해보려무나. 레흐류도프는 마슬로바와의 모든 관계를 있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래, 생각나는 것 같구나. 노처녀 공원의 집에 머물렀을 때 엘렌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하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지. 엘렌은 레흐류도프의 어머니입니다. 고모들이 너를 양녀한테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늘 레흐류도프의 고모들을 경멸했다. 그럼 그 여자로구나. 여전히 그렇게 예쁘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벌써 60살이었지만 건강하고 명랑하고 정력적이며 이야기를 좋아하는 기부인이었다. 큰 키에 뚱뚱하게 살이 쪘으며 윗입술에 거무스름한 솜털이 눈에 띄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한 레흐류도프는 이모 곁에 있으면 언제나 그 정력적인 활달함에 쉽게 물들어 버리곤 했다. 아닙니다, 이모.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전 다만 그 여자를 구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 여자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은 죄는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구나. 내가 듣기로는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던데. 네, 저는 지금도 원합니다만 그 여자가 승낙해주지 않습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턱을 내밀고 눈을 내리깔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잠자코 조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더니 만족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건 말이야. 너보다 그 여자가 영리하기 때문이야. 정말 너 못난 이로구나. 진심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니? 진심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그러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 내 책임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바보일 뿐이다. 이모는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한심한 바보 같으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좋아한다. 한심한 바보라서 말이야. 그녀의 눈으로 본 조카의 지적, 도덕적 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해주는 이 말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내가 아는지 모르겠다. 마침 잘 됐구나.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아린이 매춘부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나도 한번 다녀왔지만 정말 끔찍하더라. 돌아와서 손과 몸을 여러 번 씻을 정도였지. 그런데 아리는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거든. 그러니 그 여자도 갱생원에 맡겨보자. 올바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유형 판결을 받았는걸요. 제가 여기에 온 것도 그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모께 부탁드리는 첫 번째 용건입니다. 그랬구나. 그래, 그 사건은 어디서 심의되느냐? 대심원입니다. 대심원? 그래, 사촌동생 레부시카가 대심원에 있기는 하지만 그는 바보들만 모여있는 자기국에 속해서 현역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겠구나. 모두 누가 누구인지 독일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게니, 페니, 데니 첫 글자로 알파벳이 다 갖추어진 것 같고 또 러시아인도 이바노프다, 세면오프다, 니키틴이다 아니면 이바렌코, 시모넨코, 니키티콘이 하는 기이한 이름만 요란스레 모여 있어. 모두 딴 사회 사람들이거든. 어쨌든 이모부한테 말해보자. 이모부는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이모부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거든. 내가 말할 테니 너도 옆에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해라. 내가 말해도 이모부는 이해를 못하시니 투덜거리실 게다.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시지 않겠니? 덮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남은 다 아는데 내 이모부만 이해 못하신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때 긴 양말을 신은 하인 한 명이 은쟁반에 편지 한 통을 받쳐 들고 왔다. 마침 아린한테서 온 편지구나. 이제 너도 기제 베체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누구죠? 기제 베체르란 사람이? 기제 베체르 말이냐? 오늘 저녁에 와서 보려무나. 누군지 알게 될 테니. 그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악당이라도 자매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그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기독교의 본질은 속죄에 대한 신앙에 귀결된다는 가르침에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녀는 그 무렵 유행했던 이 가르침이 설교되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자기 집에서도 이러한 모임을 가졌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의식과 성상뿐 아니라 성례까지도 부정하고 있었는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는 방마다 더구나 그녀의 침실에는 침대 위에 성상을 장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백작 부인은 거기에 털끝만큼의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너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들려주면 좋겠다만 그러면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을 텐데 하고 백작 부인은 말했다. 너 오늘 밤에는 꼭 집에 있도록 해라. 그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 참 훌륭한 분이란다. 저는 흥미 없습니다, 이모. 아니야, 반드시 흥미가 생길 거야. 꼭 있어야 돼. 그런데 나한테 부탁이란 또 무슨 일이야? 다 말해보렴. 또 하나는 요새 감옥에 대한 일입니다. 요새 감옥? 그래, 거기는 크리그스무트 백작에게 소개장을 써주면 되겠구나. 그 남작은 매우 훌륭한 분이란다. 너도 잘 알지 않니? 너의 아버지하고 친구였었으니까. 그분은 강신술에 깊이 빠져 있긴 하지만 별것은 아니다. 선량한 분이니까. 그래, 거기는 무슨 일이지? 거기 수감되어 있는 어떤 아들을 어머니가 만나볼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은 크리그스무트가 아니라 체르비안스키라던데요. 체르비안스키라면 나를 싫어하지만 마리에트의 남편이니까 그 여자에게 부탁할 수 있지.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주 상냥한 여자니까. 또 한 가지 어떤 여자에 대한 것을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벌써 몇 달 동안 감옥에 수용되어 있지만 그 까닭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니? 본인은 뭔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게다. 그런 여자들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단다. 허무주의 여자들에겐 그게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모는 그리스도 교도시고 복음을 믿고 계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싸늘하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 복음서는 복음서고 싫은 것은 싫은 거니까. 나는 허무주의자들을, 특히 단발한 여자들을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 한다면 그 편이 훨씬 더 나쁘잖니? 왜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시지요? 3월 1일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왜 그러냐고 묻는 거니? 그러나 모두가 3월 1일 사건의 참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왜 자기네들 일도 아닌데 간섭을 하지? 그런 일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모, 마리에트라면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레흘르도프는 물었다. 마리에트? 마리에트는 마리에트야. 그리고
출신도 알 수 없는 천한 여자가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들다니. 훈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 도와주자는 것뿐이죠. 그런 걱정을 안 해줘도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고 누구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어. 하지만 국민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시골에 다녀왔습니다만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모의 다정다감한 마음에 끌려서 그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실토해버리고 싶어진 레흘리도프가 말했다. 그럼 너는 지금 나더러 이 일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모더러 잡숫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면서 레흘리도프는 대답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일을 해서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모는 다시 턱을 내밀고 눈을 내리깔더니 신기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그를 열심히 보았다. 불쌍하게도 내 인생이 고달프겠구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니, 왜요? 이때 어깨가 딱 펴지고 키가 큰 장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남편으로서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었다. 여, 드미트리, 잘 지냈나? 깔끔하게 면도한 볼을 레흘리도프 쪽으로 내밀면서 그는 말했다. 언제 왔나? 그는 잠자코 부인의 이마에 키스했다. 여보, 이 애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더러 내과에 가서 속옷을 빨고 늘 감자나 먹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심한 바보 같지만 당신한테 부탁이 있다니까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못난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을 고쳤다. 당신도 들으셨어요? 카멘스카 부인이 몹시 낙심해서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문이던데요. 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문병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거참 안 됐군. 장군은 말했다. 자, 어서 가서 이의 말이나 들어보세요. 나는 편지를 써야겠어요. 레흘리도프가 객실 옆방으로 나가자마자 백작 부인이 그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그럼 마리에트에게 편지를 쓸까? 네, 이모. 그럼 내가 허무주의자 여자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마. 그러면 그녀가 남편에게 말해주겠지. 남편은 틀림없이 잘해줄 게다. 나를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아주 질색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야. 그저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럼 다녀오렴. 저녁에는 꼭 와야 한다. 키제 베체르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자.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정말이지 엘렌이나 너나 이러한 일에는 몹시 관심 없어 한단 말이야. 그럼 이따 보자. 15.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전에 국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 매우 강직한 신념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이 젊은 시절부터 굳게 간직해온 신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날개와 털을 이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이 자기도 고급 요리사가 만든 고급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멋진 옷을 입고 가장 기분 좋은 훌륭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며 그러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국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일이며 훈장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메달을 포함하여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귀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신념에 견주어 보면 그 밖의 모든 것은 가치 없고 흥미 없는 일로 보였고 어떻게 되건 아무래도 좋았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40년 동안을 페테르부르크에서 생활하고 활동했으며 결국에는 국무장관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이 그 자리에 앉게 된 주요한 차질은 첫째, 공문서나 법령의 의미를 잘 해석했고 또 서투르게나마 제대로 서류를 꾸밀 줄 알았으며 철자법에 어긋나지 않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둘째, 그는 풍채가 매우 좋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찬 태도를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와 정반대로 야비할 정도로 비굴하게 아첨도 할 줄 알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그는 윤리적인 면이나 국가적인 면을 막론하고 일정한 주의와 원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에게나 찬성할 수도 있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처세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체면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뚜렷한 자기 모습을 표출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만 신경을 썼다. 그는 자기의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러시아 제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처음 그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는 그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 세력권 안에 포섭하고 있었다.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그를 매우 유능하고 총명한 국가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상당한 기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했고 뚜렷한 수완을 발휘하지 못했으므로 마침내 생존 경쟁의 법칙에 따라 그와 똑같이 서류나 정리하고 풀이할 줄 아는 무주의, 무원칙, 무절제한 다른 관료에게 자리를 건네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두드러지게 총명한 사람이기는커녕 허세나 부리는 천박한 위선자로 보수적인 신문 사설 정도의 식견밖에 안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 결국 그의 사람됨은 그가 밀어낸 자존심만 강할 뿐 교양도 없는 다른 관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는 자기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이 해마다 막대한 연금을 받고 예복에 달 훈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념을 꺾지는 못했다. 그의 신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생각에 이의를 달거나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국가로부터 일부는 연금이라는 형태로, 일부는 정부 최고자문위원회 봉급 형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온갖 잡다한 명예직에 대한 보수로서 해마다 몇만 루블의 국고금을 받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이상 더 고맙게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권리, 곧 어깨와 바지에 새 금줄을 장식하고 또 연미복에 새로운 수나 칠보 훈장을 달 수 있는 자격을 해마다 부여받았다. 그 때문에 어지간한 곳이면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과 줄이 닿았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전에 국장들의 보고를 받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레흐류도프의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2통의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했다. 한 통은 대심원의 상소 심의부 의원인 보리프 앞으로 보내는 소개장이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내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게다.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는 청원위원회의 한 유력자 앞으로 써주었다. 그는 레흐류도프의 말을 듣고 페도샤 베프코바의 사건에 몹시 관심을 보였다. 레흐류도프가 황후 앞에서 탄원서를 낼 작정이라고 말하자 그는 확실히 이것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궁중에서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약속할 수는 없었다. 탄원서는 역시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요일에 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다. 백작의 소개장과 마리에트 앞으로 쓴 이모의 편지를 챙겨들고 레흐류도프는 곧 그 사람들을 방문하러 나섰다. 먼저 마리에트한테로 갔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귀족의 딸이었던 소녀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처세술이 능숙해서 출세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그는 나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들은 것은 주로 몇백 몇천 명의 정치범에 대한 그의 잔인무도한 소행이었으며 정치범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특수임무라는 것이었다. 레흐류도프는 늘상 그랬지만 학대받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대하는 사람 측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졌다. 그는 어떤 특정한 죄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습관적인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는 냉혹함을 약간 줄여달라고 그들에게 청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면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혼란과 스스로에 대한 불만으로 부탁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갈등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부탁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를테면 마리에트와 그 남편을 만나 부탁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불쾌하기는 하겠지만 그 대신 독방에서 고통받는 한 가엾은 여자가 석방되고 그와 그의 친척들이 고뇌에서 구원받을지도 몰랐다. 자신은 저쪽을 이제 자기의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저쪽에서는 그를 아직도 자기 편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이를 부탁하는 자기의 태도에 그는 허위를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이 사회에 들어서면 과거의 관습처럼 되어온 길에 다시 끼어들어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천박하고 불륜한 분위기에 저절로 휩쓸려 들고 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 집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는 오늘 아침에 벌써 그녀와 몹시 진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사이엔가 농담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오랜만에 와서 보는 페테르부르크는 몸에는 활기를 주지만 정신을 우둔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그에게 주었다. 대체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특히 사람들이 조금도 도덕적으로 귀찮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유난히도 안이하게 느껴졌다. 아름답고 깨끗한 차림의 공손한 마부가 그를 태우고 아름답고 깨끗한 차림의 친절한 헌병이 서 있는 말쑥하게 씻겨진 포장길을 달려 아름답고 깨끗한 집들을 옆으로 보면서 마리에트가 사는 운하가의 집으로 그를 싣고 갔다. 대문 안에는 눈을 가린 두 필의 말을 맨 마차가 서 있고 훌륭한 구렛나룻으로 볼을 절반이나 덮은 영국인으로 보이는 마부가 훌륭한 제복을 입고 채찍을 쥔 채
마부석에 거만스럽게 앉아 있었다. 각하는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외출하십니다. 레흐류도프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편지를 건네주고 나서 명함을 꺼내어 내방자 명부가 놓여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만나 뵙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고 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하인은 층계 쪽으로 가고 문지기는 현관으로 달려가더니 마차를 돌려라! 하고 소리쳤다. 당직 사병은 두 손을 바지 솔기에 바싹 갖다 붙이고 부동 자세를 취하더니 그 오만한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종종 걸음으로 층계를 내려온 자그마하고 가냘픈 부인을 눈으로 배웅했다. 깃털이 달린 큼직한 모자를 쓴 마리에트는 검은 옷에다 검은 망토를 걸쳤으며 까만 새 장갑을 끼고 있었다.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레흐리도프를 보더니 베일을 걷어들고는 매우 귀여운 얼굴을 드러내면서 반짝거리는 눈으로 놀랍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나!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공장님! 하고 그녀는 명랑하고 탄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맞지요? 아니,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동생이랑 둘이서 당신한테 열중했던 적도 있었는걸요. 하고 마리에트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하지만 많이 변하셨네요. 정말 유감이에요. 지금 외출하려던 길이거든요. 하지만 잠깐 들어갔다 갈까? 하며 그녀는 망설이듯 멈추어 섰다. 그녀는 벽시계를 향해 머리를 돌렸다. 안 되겠어요. 카멘스카 부인 댁 장례식에 가는 길이거든요. 부인은 몹시 슬퍼하고 계신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드님이 결투하다가 죽었어요. 호첸하고 결투를 했어요. 외아들이었는데 무서운 일이지요. 어머니가 어찌나 상심이 크신지 가엾어서.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봐야지. 안 되겠네요. 내일이나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없어요? 하며 그녀는 가볍고 빠른 종종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 밤엔 약속이 있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현관으로 나가면서 그는 대답했다. 사실은 부인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대기 중인 두 필의 밤생마를 바라보면서 그는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이것이 이모님이 써주신 편지로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엮은 큼직한 마크가 새겨진 엷은 봉투를 그녀에게 내주며 레흐리도프는 말했다.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알고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보다는 내가 남편 일에 큰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시지만 잘못 생각하신 거죠. 나는 간섭할 수도 없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과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물론 기꺼이 그 방침을 굽히겠어요. 그래, 무슨 일이죠? 그녀는 검은 장갑에 쌓인 조그만 손으로 까닭없이 주머니를 뒤지면서 말했다. 실은 요새 감옥에 어떤 여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그 여자는 병이 들어 있는 데다가 더구나 사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죠? 슈스토바라고 합니다. 리디아 슈스토바.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그녀는 에나멜을 칠한 수레바퀴의 진흙바지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폭신한 가죽갈개가 깔린 마차에 사뿐히 올라앉아 파라솔을 폈다. 하인이 마부석에 앉아 출발하라고 신호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파라솔 끝으로 마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고삐가 당겨진 다리가 늘씬하게 빠진 아름다운 영국말이 미끈한 목을 움츠리며 날씬한 발을 재빠르게 바꾸어 밟으면서 멈추어 섰다.
꼭 와주세요. 네? 제발 용건 없이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의 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듯이 얼굴에 베일을 내렸다. 자, 가요. 그녀는 또 파라솔 끝으로 마부의 등을 가볍게 쳤다. 레흘리도프는 모자를 벗어들어 답례했다. 밤색 순종말이 콧김을 내뿜고 발굽 소리를 울리며 포장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마차는 간혹 울퉁불퉁하게 솟아난 곳에 새 고무 바퀴를 가볍게 퉁기면서 힘차게 달려갔다. 16. 마리에트와 서로 나눈 미소를 생각하며 레흘리도프는 스스로에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대로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벌써 이 생활에 다시 젖어들고 있구나. 그는 자기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언제나 느끼는 모순과 의혹을 다시 느끼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대심원으로 먼저 가기로 했다. 그는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 번들거리는 훌륭한 실내에서 매우 친절하고 말쑥한 차림의 관리들을 많이 보았다. 마슬로바의 상소장은 처리되었으며 이모부의 소개장을 받아온 보리프 의원의 심리에 회부되었다고 관리들이 레흘리도프에게 전했다. 대심원 회의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니까 마슬로바 사건은 이번 회의에 제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하신다면 이번 주 수요일 회의에 제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대심원 사무실에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레흘리도프는 또 결투에 대한 이야기와 카멘스키 청년이 살해되었을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페테르부르크 전 지역을 휩쓴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알 수가 있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장교들이 요리집에서 굴을 먹으며 평소 때처럼 술에 취해 있었다. 한 사람이 카멘스키가 근무하는 연대에 대해서 무엇인가 좋지 못한 말을 했다. 카멘스키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했다. 그 사람은 카멘스키를 후려갈겼다. 결투는 이튿날 벌어졌는데 카멘스키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2시간 뒤에 목숨을 잃었다. 죽인 자와 입회한 사람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으나 소문으로는 2주일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대심원 사무실에서 나온 레흘리도프는 청원위원회의 실력자인 보로비오프 남작을 찾아갔다. 남작은 매우 훌륭한 관사에 살고 있었다. 문지기와 하인이 면접일 외에는 남작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오늘은 황제를 뵈러 갔고 또 내일도 가게 되어 있다고 레흘리도프에게 알려줬다. 레흘리도프는 편지를 건네주고 보리프 의원 집으로 향했다. 보리프는 막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엽걸련을 피워몰고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레흘리도프를 흔쾌히 맞이했다. 블라드미르 바실리예비치 보리프는 대단히 치밀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의 이 치밀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 높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특질을 그토록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 특질 덕분에 결국 자기가 원하던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말하자면 그는 결혼으로 1년에 1만 8천 루블의 재산을 손에 넣었고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대심원 의원의 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치밀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청렴결백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해석대로라면 청렴결백이라는 말은
개개인으로부터 남몰래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나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노예같이 처리한 대가로 여비, 준비금, 대여금 등 여러 종류의 돈을 극고금에서 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국민을 위하고 조상의 종교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가난 속에 빠뜨리고 형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은 결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고결하고 정당한 애국적인 공로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폴란드 어느 지방의 총독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저질렀었다. 그 밖에도 그는 자기에게 반한 아내와 처제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그것이 결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명한 행위였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의 가정에는 전혀 개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아내와 처제와 그는 이 처제의 재산도 몽땅 가로챘으며 그녀의 토지도 모두 팔아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놓았다. 얌전하고 마음이 여린 모자라는 딸 하나가 있었다. 이 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독교와 아린과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댁의 모임에 참석하는 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다. 블라드미르 바실리예비치의 외아들은 비록 사람이 좋아 보이기는 했으나 15살 때부터 턱수염을 기르고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서 20살이 넘도록 학교 하나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빚만 잔뜩 져서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230루블의 빚을 갚아주었고 두 번째는 600루블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때 보리프는 아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마음을 바로잡지 않을 때는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들은 세 사람으로 변하기는커녕 1000루블이나 되는 빚을 졌을 뿐 아니라 파렴치하게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고문을 받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라고 대들었다. 그래서 블라드미르 바실리예비치는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서로 부자지간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때부터 블라드미르 바실리예비치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가족들도 누구 하나 그 앞에서는 감히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블라드미르 바실리예비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터였다. 보리프는 상냥하면서도 어딘가 조소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평소 때의 그의 무의식적인 버릇이었다. 그는 서성거리던 걸음을 멈추고 레흘리도프와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편지를 읽었다. 앉으십시오. 실례합니다만 나는 이대로 잠시 걸었으면 합니다. 그는 두 손을 조끼 주머니에 넣은 채 깔끔하게 정돈된 훌륭한 서재안을 대각선으로 가볍게 걸으면서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의 부탁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늘빛 연기를 내뿜고 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담배를 입에서 떼며 그는 말했다. 저는 다만 사건의 심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피고가 시베리아로 가게 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해서요.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아, 네. 니지니에서 오는 첫 배편으로 가시려는 것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짐작해버리는 보리프는
평소에 버릇인 그 거만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피고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마슬로바입니다. 보리프는 탁자 가까이 가서 서류철 위에 펼쳐진 편지를 흘끗 보았다. 네, 마슬로바라고 했지요. 좋습니다. 내가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해 두지요. 수요일에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전보를 줘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부러? 하지만 바라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상소 이유가 불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네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러나 농구를 볼 때 판결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되심원은 사건 그 자체를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프는 담뱃재를 보면서 잘라 말했다. 되심원은 법의 적용과 해석이 옳으냐의 여부를 심의할 뿐입니다. 이 사건은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압니다. 어느 사건이든 모두 예외적인 것이니까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합니다. 그뿐이죠. 담배의 재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그래, 페테르부르크에는 자주 오십니까? 보리프는 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담배를 들면서 말했다. 재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살며시 담배를 재떨이 위로 가져가자 거기에서 재가 떨어졌다. 그나저나 카멘스키 사건은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지요. 특히 어머니의 입장이 되고 보면 하고 그는 그 무렵 페테르부르크에 떠들고 있는 카멘스키 사건에 대해 그대로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얘기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부인이 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나더니 그는 초인종을 울렸다. 그는 그 종교의 경향을 비판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 새침하고 쌀쌀한 태도로 보아 틀림없이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네흘리도프는 작별 인사를 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나 드시러 오십시오. 보리프는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수요일이면 좋겠군요.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네흘리도프는 이모 댁으로 서둘러 갔다.